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3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4%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매수를 하였고, 기관 투자자가 2,8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면서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500억, 기관 투자자가 1,1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MSCI 리밸런싱 당일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동시 호가까지 좀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고요. 5월이 이제 끝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6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MSCI 리밸런싱, 반기 리밸런싱 이외에도 6월 달에도 KRX 300에 대한 보유 비율 변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또 쌍봉 위치에서 한번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 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든지 조금 선택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협상을 이제 잠정 협의를 한 상태에서 좋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과정 하나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분명히 증시도 그 방향으로 한번 향할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상승 방향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850포인트, 856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오늘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N자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때문에 올랐던 그 지표가 2차 전지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1선, 61선 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은 코스피 먼저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또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코스피에 대한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이제 이렇게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수급이 계속 연속으로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 위주로 또 이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로의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다면 또 이제 지표가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5원 정도 상승해서 1327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132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40원대를 찍고 이제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계속 할지 하락할지 정도 갈림길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변수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132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채금리고요. 국채금리 보기 전에 지수 선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0.5%에서 0.7%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톡스가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채권 금리고요. 채권 금리는 3.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채권 시장이 또 이제 채권 발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 근처를 계속 횡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또 이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전고점 이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네, 국채 시장도 지금 변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증시는 살펴보았고요. 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면서 종목으로 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원 상승해서 16,08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0.12%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하락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제 장 끝까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장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네, 반등을 하면서 20원 정도 거의 뭐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와 거의 유사했고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가 좀 많이 있긴 했지만 뭐 16,050원 네, 거의 유사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473만 주로 어제 300만 주 대비해서는 조금 더 네, 거래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고요. 평소보다 지금 거래량이 동시호가에 이제 급하게 붙어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MSCI 리밸런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시호가에 마지막에 좀 변동성이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동시호가의 물량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1선을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을 했고요. 네, 지금 한 3일 정도 줄을 세우면서 21선을 받치면서 주가가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움직임은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큰 하락 상승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점을 찍고 한번 반등했다가 좀 쉬어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계속 증시가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MSCI 리밸런싱까지 겹치다 보니까 큰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이런 저점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저점 확인 후에 반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점점 이제 위로 들면서 반등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찍고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도 이제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고요. 네, 저점은 어느 정도 크게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하는 중에 이제 이 다음 고점, 그죠? 19,000원 이상으로 또 한번 치고 나가줄지를 주시를 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은 뭐 큰 변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투자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도 29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8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매수 시작 5월 19일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쏟아내던 외국인 투자자가 5월 19일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시작했고요. 네, 지금 한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가까이를 또 단기간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좀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매수를 했는데요. 크게 뭐 보험, 금융 투자는 큰 물량은 없었고 투시는 오랜만에 이제 5만 8천 주 정도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4일 연속 또 매도를 했습니다. 2만 9천 주 매도했고요. 뭐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점은 없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뭐 특정한 그 지분 확보 이후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29,000원 29,000주, 83,000주 이렇게 뭐 며칠 매도를 하더라도 큰 뭐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뱉어내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고요. 공매도를 이용한 매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동시호가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먼저 동시호가에 대한 물량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원을 살펴보시면 모관서울이 또 이제 장 10시 오전까지는 84,000주로 매도로 접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동시호가에 73만 주, 87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로 공매도를 치던 이 세 투자자가 매도 상위에 또 위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모관서울 신한증권 JP모간이 5월
20일 수준부터 20일부터 해서 계속 또 매수를 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던 새 투자자가 또 이렇게 그 MSCI 리밸런싱 당일에 이렇게 매도로 집중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을 다 또 이렇게 동시호가에 뱉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신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메릴린치, 그 다음에 모건서울은 또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에 물량을 받는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새 투자자가 공매도를 쳐서 그 물량 비율을 줄인 다음에 혹은 그 공매도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정확한 그 경로는 루트는 제가 100%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특정한 물량 교환에 있어서 가격대를 맞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그 가격대가 16,000원대, 그 다음에 15,000원대, 15,800원 정도 그 수준에서 공매도가 계속 집중이 되었고 공매도가 상한이 되었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특히 오늘 공매도 1거래량이 100만 주에 가깝습니다. 공매도 1거래량도 21%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100만 주가 나왔지만 공매도를 찍어 눌리면서 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고 공매도를 이용한 거래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단가도 16,060원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16,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6,000원 수준에서 이 메릴린치라든지 골드만삭스가 물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모간서울과 신한증권, 이 JP모간이 반대로 이제 매도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쳐놨다가 그렇게 군매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MSCI 리밸런싱이 도대체 뭐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영향이 있었기에 이렇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물량을 주고받고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MSCI라는 것은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그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지수가 이제 전체적인 증시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시 안에 들어가는 종목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이제 신흥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진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에 우리가 코스피가 아직 유입이 되지 못해서 신흥 시장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MSCI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선진 지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직까지는 신흥 지표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신흥 지표 안에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코스피 안에서도 MSCI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1위고요. 삼성전자는 29% 정도가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을 매번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을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비율을 재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밸런스를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종목에 대한 비율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이 MSCI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MSCI 지표에서 편출을 시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은 2월, 5월, 그 다음에 8월, 11월이 됩니다. 근데 그 추종하는 비율이 또 바뀌는데요. 2월, 8월은 분기 리밸런싱이라고 부르고요. 5월과 11월은 반기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월, 8월 대비해서 5월, 11월이 그 리밸런싱 되는 보유 비율, 그죠? 추종하는 자금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중 변경이 좀 더 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이번에 비중 변경이 당연히 5월이니까 진행이 되었을 거고 그 추종하는 지표가 5월 31일자로 리밸런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리밸런싱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남연구원에 따르면 유동비율 증가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퓨처엠, 셀트리온 카카오, HD 현대중공업, 삼성 SDS, 두산에너빌리티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위 종목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460억 원이 유입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에 140억 원이 유입이 되는 이 MSCI 보유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에는 MSCI에서 평가를 했을 때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코스피에 대해서 비중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40억 원을 외국인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보유 비율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모간서울의 자회사, 모건스탠리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모간서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보유 지분 변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균 단가를 설정을 하고 교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가격대 수준이 16,000원 정도다라고 이해를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좀 멈출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모건스탠리에 대한 이런 주가 이 형성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질 것 같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모건스탠리 MSCI 리밸런싱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코스피 300이라든지 그런 KRX 300이라든지 이런 보유 비율 변경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번 이 5월 그죠? 반기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6월 달에 6월 초에 또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MSCI 리밸런싱보다 조금 더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그런 보유 비율에 맞게 또 이제 수급을 조정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보유 비율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뭐 주가를 눌리면서 물량을 확보를 했든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코스피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율을 증가 조정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50위 안에 들어가는 이 브랜드 가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규 편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업에 대한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뜻이고요. 네,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씩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주가가 아직까지도 16,000원대, 만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주가는 금방이라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수급이 한번 붙어준다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저는 보았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계속 눌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MSCI 리밸런싱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공매도 잔고도 오늘도 줄었습니다. 1196만 주. 그래서 계속해서 한 2, 30만 주씩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 진행이 되어서 뭐 공매도 잔고가 또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저렇게 동시효과에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매도를 상환시키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이제 상환을 시키면서 확보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또 물량을 저렇게 동시효과에 받은 물량을 그대로 공매도에 때리면서 또 이제 공매도 수량을 확 늘렸을 수도 있죠.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5월 31일에 대한 잔고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 뒤에 이 수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1360만 주에서 119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단기간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 모간서울이라든지 신한증권, JP모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는 오늘도 22만 주 상환이 되면서 체결은 크게 없었죠. 그래서 20만 주 가까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2880만 주로 추가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3천만 주 수준에서 한 120만 주 정도가 더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대차잔고도 감소를 했습니다.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정 물량 당연히 이제 플러스로 또 진행이 되었고요. 29만 주 매수가 되면서 8일 연속, 8거래일 연속 매수가 되었고
12.16%로 보유 비율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비율이 계속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주가가 또 반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조금 악재 아닌 악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WTI 국제 유가가 아주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국제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4일자로 해서 찍었던 저점을 오늘 추가적으로 깨면서 67달러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자,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흐름을 보면 국제 유가가 고점을 찍고 상당히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든지 급하게 올라가거나 급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SMR에 대한 그런 시장성이 떨어졌거나 뭐 SMR에 대한 보급이 이제 뭐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다, 수요가 많이 떨어졌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SMR에 대한 시장은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최근에 국제 유가에 따라서 이 SMR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움직임이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11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10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던 그런 SMR이 지금 최근에 그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바닥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에 대한 흐름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디폴트 우려도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SMR이라는 그 분야 자체는 사실 아직까지 이 전 세계에서 SMR을 완공을 한 곳도 없고요. 네, 지금 미래에너지원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탈탄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이렇게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추진력 자체도 조금 어느 정도 감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에 있어서 이 내년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청을 하면서 그런 이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SMR에 대한 이 주가가 좀 투심이 좋지 않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금 반등을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CS윈드, 두산에너비티, 퓨얼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조금 이제 차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국제유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또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데요. 이란산 원유가 풀릴 조짐이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붕괴를 했습니다. 그럼 이란산 원유가 왜 평소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 원래는 이란산 원유가 이 국제시장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이 원유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펙에 있어서 그 이란과 상당히 사우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다시 오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란에 대한 그
원유 생산을 이렇게 환영을 한다면서 오펙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펙 창립 멤버 중 하나로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강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수출이 또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그죠? 당연히 이란이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국제 그 기름이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좀 있으면 조만간 열릴 그 감산 합의, 그죠? 오펙의 감산 합의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원래 사우디가 기름값이 너무 내려가지고 감산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네, 근데 그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한번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감산을 하지 않고 생산량을 늘려버렸습니다. 너네가 감소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나는 이제 많이 팔아야지 하면서 뒤에서 저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열받죠. 네,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감산을 했고 국제유가를 좀 방어를 시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저렇게 많이 팔아버리면서 시장을 또 국제유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반면에 오펙처럼 저렇게 석유 국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또 빠르게 급락을 해버리면 앞으로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기름에 대한 이 수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에너지에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 다른 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대비해서 좀 이제 힘이 없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저런 가격대에 대해서 이 에너지원들이 투자가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탈탄소를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런 기름에 대한, 그죠, 국제 유가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는 아주 단발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렇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감산 합의를 하든지 국제 유가를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투심도, 에너지에 대한 투심도 회복이 되어서 계속 가던 길을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갈 길을 이제 가야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뭐 쌍바닥을 찍고 또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주시를 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서부 발전이 이제 국산 가스터빈 최초 발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4kV를 전력계통을 연결을 했고요. 이전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을 이제 이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화까지 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제는 그걸 통해서 전력계통을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전을 개시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 안정화를 시켜서 그런 테스트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7월부터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 운전에 성공을 했을 경우 앞으로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 보급할 수 있는 가스터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의 그 다른 분당 열 병합 발전소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또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도 차곡차곡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해상풍력의 8메가와트도 지금 이제 제주 한림 해상풍력의 10기였나? 9기였죠. 9기 정도를 또 이제 건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과 가스터빈 둘 다 이제 수주가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결국엔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해상풍력과 가스터빈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기존의 주요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미 뉴스케일 파워와 77메가와트 원자로 모듈 6기 설치를 위한 소재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이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에너지와도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네, 분명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보다 조금 더 이 차세대 SMR을 개발하고 있는 엑스에너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향할 수 있는 방향은 엑스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SMR 제작 착수와 함께 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2천억 정도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이 SMR 기자재를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경원 이 메리츠 연구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수주는 지난해 1조 7천억, 요거는 이제 이집트였고요. 올해 신한울과 SMR에 힘입어서 3조 3천억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퐁트누프 및 SMR 수주로 5조 1천억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이 수주가 급증을 할 거고, 거기에 이 수소 터빈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가스 터빈 실증을 마치고 이제 납품을 하는 거, 그다음에 8메가와트급 해상 풍력에 대한 개발 완료와 납품,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에서도 2023년, 2024년 목표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북유럽에서 핀란드죠. 대표적인 탈원전 기업이 이제는 에너지 협약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그 에너지 협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대형 원전 또는 SMR 건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북유럽 지역 신규 원전 사업과 SMR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그다음에 원전 엔지니어링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유럽까지 우리나라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지금 원전 보급을 위해 거의 이제 다 체코와 폴란드 쪽으로 이제 다 따놓은 그런 원전 계약이죠, 사실. 웨스팅하우스만 좀 잘 해결을 한다면 분명히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인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북유럽 시장까지도 협력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또 기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핀란드 지금 이제 탈원전 기업 이 국가에서 이제는 친원전 국가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고요. 이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제는 SMR과 같은 그런 원전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계가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변화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제 차세대 원전을 밀기 위해서 민간 합동 협의체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협회로 이제 전환도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간합동 SMR 협의체 참여 의사를 조사를 했고, 신청은 이날까지 받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협약서 논의를 거쳐서 6월 중 조직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법인화를 통해서 SMR 협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산업부와 한수원과 기업 대표로 구성이 되고, 워킹그룹은 다시 사업개발, 제도 정비 부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SMR에 대한 이 사업화를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로 계속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제 유가라든지 뭐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요. 특정한 일시적인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이 기업이 그 에너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침투가 될 수 있는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파헤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OK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항상 좀 이제 이 주가에 계속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이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진행을 하고 마치고요. 내일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